도대체 그게 진짜 한국 여권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그냥 여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장의 여권에서 시작된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 살고 있는 리사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32살이고 프리랜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색감과 실루엣에 민감한 편이었고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세상을 보는 성향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디자인 쪽으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유럽 패션 브랜드의 그래픽과 컨셉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어머니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고 계세요.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항상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지만 동시에 독립심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부모님 집을 떠나 혼자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죠. 일에 있어서는 자부심도 컸고 유럽 안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일은 반복되고 자극은 사라지고 디자인이 그냥 먹고 사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 건 지난 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디자이너 협회 행사에 참석하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였습니다. 그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입국 심사대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모두 피곤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지친 얼굴로 줄을 서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동양인 여성이 심사관 앞에 서자마자 불과 몇 초 만에 쿵 하고 도장을 받고 미소 지으며 통과하는 겁니다. 심지어 질문 하나 없이요. 그걸 본 저는 멍하니 있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건네며 저는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 그냥 통과한 거예요? 무슨 외교관 여권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심사관이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분 한국인이에요. 한국 여권은 신뢰도가 높아서 심사도 간단한 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이 빠졌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때까지 제게 한국은 단지 K-팝, 김치,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어디든 있는 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신뢰받는 걸까? 그 궁금증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그날 밤 미넨 집에 도착해서도 짐을 풀기보다 노트북부터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왜 한국 여권이 강력한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유튜브 피드는 온통 한국 이야기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엔 정말 밤새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핸드폰을 두고 내리면 다음 역에서 분실물로 찾아갈 수 있어요. 병원은 예약 없이 바로 가고 가격도 놀랄 만큼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들은 어쩌면 조금 서툴지만 따뜻했고 솔직했고 인간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 낯선 따뜻함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저기 진짜 그런 곳일까?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유럽 국가들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아시아는 그저 여름에 휴양지로 가는 곳 정도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뭔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던 중 한 공모전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디자인위크 국제 디자이너 초청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그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심장이 폭발하듯 뛰었어요. 망설임 없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했고 제출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냥 도전해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틀 만에 메일이 왔어요. 당신은 서울 디자인위크 초청 디자이너로 선정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공항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게 진짜 한국 여권이었던 거예요.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점점 강한 끌림으로 바뀌었어요. 공항에서 본 짧은 장면 하나가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상을 몇 개 본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무의식 중에 다시 한국 관련 영상을 찾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궁금할까?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것처럼 무언가 본능적으로 맞닿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서 영상을 보다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영상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우연히 쓰러진 외국인을 한국 시민들이 다 함께 도와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 하나 지나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기 일정까지 포기하고 그 사람을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댓글엔 각국의 시청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고 있었고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유럽에서 그렇게까지 남을 챙기는 사람들을 자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영상들 사이로 우연히 어떤 외국 여성 유튜버가 만든 브이로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에 단기 체류 중이었는데 편의점에서 밤늦게 컵라면을 사 먹는 영상이었어요. 딱히 특별한 건 없었지만 거기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 혼자 거리에서 라면을 먹고 길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 그녀는 그렇게 느꼈을까? 왜 나는 지금 이 화면을 보며 심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 며칠 후 저는 한국에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런던에서 일하다가 회사 프로젝트로 한 달간 서울에 다녀온 디자이너였어요. 그녀는 단언했어요. 리사, 너 정말 한국 가봐야 해. 도시의 리듬도 사람들의 예의도 디자인 감각도 유럽하고 완전히 달라. 특히 디자이너인 내가 보면 눈 돌아갈걸.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진짜 한국에 가야겠어. 서울 디자인위크 초청 디자이너 공모에 합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조금 놀라셨어요. 한국, 거긴 왜?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뭔가 진짜 내가 가야 할 곳 같아요.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늘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하던 제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출국 전 저는 독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간단한 인사말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를 따라할 땐 입이 안 돌아갔지만 나중엔 제법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본 기사 중 기억에 남는 것도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가장 발전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홍보일까? 마침내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제 가방 속에는 포트폴리오와 노트북, 그리고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 가기 전날 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진짜로 가는 거야. 이제는 화면 속이 아니라 직접 느끼게 될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기장의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기내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 도시는 어떤 리듬으로 움직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웃을까?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짐을 찾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몇 달 전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봤던 한국인의 당당한 뒷모습이요. 이번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넘겨줬을 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공항을 나와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인데 낯설지 않았고 외국인데 따뜻했어요. 아스팔트 위로 지나가는 차량, 거리를 밝히는 간판, 버스 안 조용히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필름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일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도시가 나를 바꿔줄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낯선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압도당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공기도 있었습니다.
공항버스에서 본 도심의 풍경은 제 머릿속의 아시아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유럽보다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 디자인위크 첫날, 저는 일찍 행사장에 도착해 참가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디자이너들이 제법 많았고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그 공간에서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디자이너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국인 관계자분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그들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어요. 분명 바쁘고 긴장된 상황일 텐데도 하나같이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전달하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 이틀째 워크숍이 열렸고 저는 한국 디자이너들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패션이 아닌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였고 저보다 몇 살 어렸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며 점점 그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지훈은 한국의 디자인과 문화에 대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저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워크숍이 끝난 후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안내한 곳은 을지로의 작은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간판은 낡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졌고 나무문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테이블은 빼곡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유럽에서라면 SNS에 올릴 만한 예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쩐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종업원이 오기도 전에 식탁 위로 반찬들이 줄줄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김치, 콩나물, 어묵, 나물, 감자조림. 정확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반찬이 접시에 담겨 하나씩 놓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직 아무것도 주문 안 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원래 그래요. 기본 반찬이에요. 기본 반찬이라고요? 이렇게 많고 다양한 걸 기본으로 주는 나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잠시 후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반찬 몇 가지를 더 추가로 툭툭 내려놓으셨어요. 그 모습에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말 한마디도 없이 접시를 툭 던지듯 내려놓는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불친절한 건가? 그렇게 오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메인 메뉴로 주문한 김치찌개가 나왔고 얼큰한 국물 맛에 혀가 얼얼하면서도 금세 입맛이 돌았어요. 반찬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고 젓가락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반찬이 금세 사라졌는데 아주머니가 어느 순간 조용히 다가와 말도 없이 다시 반찬을 더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김치의 양이 더 많았고 감자조림 위에는 깨가 송송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말을 아끼는 분이었지만 제가 반찬을 많이 먹는 걸 보고 슬쩍 더 맛있게 만들어서 다시 주신 거였어요. 지훈이 그걸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원래 저래요. 겉으론 무뚝뚝한데 되게 츤데레세요. 마음에 드는 손님한테는 음식으로 표현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말없이 반찬을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반찬 하나하나가 손님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가는 게 보였어요. 말은 없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방식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맛있었어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조금 어눌한 한국어로 네,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얼굴에 처음으로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왜 처음부터 이 마음을 몰랐을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의 정을 한 접시 반찬에서 배웠다. 며칠 후 지우는 저를 서울 외곽에 있는 자신의 고향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그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고 오래된 전통 한옥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식 온돌방에서 자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느낀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지훈의 할머니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지훈과 함께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함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남은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그건 책으로 배우거나 영상으로 볼 수 없는,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어느새 지훈을 조금씩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고,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웃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그 나라가 궁금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한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길을 걸으며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그날, 지훈과 저는 경복궁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 기운이 번지고 있었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마음속에도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지훈은 말이 적었어요. 저도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차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훈은 제 눈을 바라보며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사, 나는 너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싫어. 우리 진짜 연인이 되면 안 될까?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왔던 말이었고 저 역시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직접 다가오니 숨이 막힐 만큼 떨렸습니다.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감정을 확인한 건 그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손을 잡았고 봄바람 속에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은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공항에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출국장 문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꼭 다시 와줘. 이번엔 나랑 함께 있는 이유로.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내 방, 내가 디자인했던 작업물들, 매일 걷던 거리가 전부 무채색처럼 보였어요. 서울에서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첩을 열고 지훈과 나눈 메시지를 다시 읽고 영상통화를 기다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가 좋아했던 김치찌개가 다시 나왔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점점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해. 그리고 그 도시, 그 문화 안에서 살아야 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놀라셨지만 결국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리사,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야. 저는 독일에서의 일을 정리했고 마침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초청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모습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고 두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확신했어요. 아, 이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일주일 정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리듬, 사람들의 말투, 대중교통의 체계, 마트에서의 쇼핑 방식까지 모든 게 아직은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세계를 하나씩 열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지훈은 매일 저녁마다 퇴근 후 제가 머무는 곳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를 걸었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지훈이 우산을 2개 가져왔더라고요. 같이 쓸래? 그 말에 웃으며 한 우산 아래로 함께 걸었어요. 그날 빗소리와 서울의 거리 풍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매일 만나느니 그냥 함께 지내는 건 어때? 지훈이 말했어요. 순간 저는 놀라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고 또 성격도 알고 같이 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충동적인 제안이 아니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인 결과였어요. 함께 살기로 한 뒤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울 중심가의 오피스텔도 생각했지만 결국 고른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공기 좋고 동네 사람들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작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날
우리는 직접 중고 가구를 조립하고 커튼을 달며 땀을 흘렸어요. 지우는 저를 위해 한글로 된 라벨을 영어로 번역해서 붙여주기도 했고, 저는 유럽식 샐러드 레시피를 알려주며 점점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훈을 위해 계란을 굽기도 했고, 지훈은 퇴근길에 작은 꽃을 사오며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였어요. 마트 아주머니는 어느 날 제게 말을 걸며 물으셨어요. 그쪽, 지훈이 여자친구지요? 한국 생활은 괜찮아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네.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제게 깻잎 무침 레시피를 손에 적어주시며 웃으셨어요. 이건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한번 해줘봐요. 며칠 후엔 지훈의 할머니 댁에 인사도 갔습니다. 작은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었고 할머니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따뜻한 된장을 담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마음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더 고맙네.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어떤 말보다 진심을 느꼈습니다. 환영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이곳에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저는 점점 일상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갔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을 즈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거창하진 않지만 진심을 담아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죠. 초여름 날씨 속에 열린 야외 결혼식.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저는 전통 한복을 입었고 지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객 중 한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 커플 여권 하나로 시작됐다더니 정말이네.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며 저녁엔 지훈과 함께 한강을 걷습니다. 이제는 이름 모를 골목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매운 음식도 꽤 잘 먹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과의 정이 저를 가장 큰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날 공항에서 지금 그게 한국 여권이에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 작은 순간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 삶이고 저희 집이며 저희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어떤 작은 계기든 어떤 사소한 감정이든 그걸 믿어보세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서울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까? 아니,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은 냉정하고 사람은 쉽게 믿을 수 없다고들 말하죠. 그런데 어떤 순간 그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 단 한 번의 행동이 절망 끝에 선 모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아라고 해요. 남미 콜롬비아의 메데인 외곽. 그 중에서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딸 엘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커피 트럭을 운영하는 거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알루미늄 카트에 커피 포트를 싣고 골목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뜨거운 커피 한 잔에 제 삶의 무게를 녹여 웃음을 짓는 것뿐이었어요. 제 딸 엘리는 8살이에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직 아기 같은 아이예요. 사실 엘리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엘리가 2살 되던 해
마약 조직과 엮이면서 감옥에 갔고 그 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불리는 법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죄 없는 사람도 같이 벌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 친척들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한 내가 문제야라는 말만 남긴 채 제 곁을 떠나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세상이 나와 엘리 둘뿐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게. 밤이면 엘리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둡고 좁은 골목은 어디선가 튀어나올지 모를 낯선 이들의 시선으로 가득했고 저는 늘 손에 후추 스프레이를 쥐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트럭을 접는 걸 지켜보던 남자 2명이 뒤따라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제 평생 중 가장 무서웠던 날 중 하나였어요. 다행히 이웃 할아버지가 갑자기 현관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뒤로 한동안 악몽을 꿨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이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어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보낸 코이카 문화인력 초청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었다는 메일이었거든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서울. 저에게는 그저 케이팝과 드라마의 배경일 뿐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발신자도 정확했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코이카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진짜 기관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엘리가 자고 있을 때 노트북을 열고 다시 메일을 읽어봤어요. 왕복 항공권과 숙소, 연수비는 전액 지원되며 문화 발표회 및 현지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거기 가서 다른 세상을 본다면? 물론 고민도 많았어요. 영어도 서툴고 한국어는 더더욱 모르니까요. 하지만 엘리가 그날 유치원 숙제에서 나중에 되고 싶은 사람을 적으며 엄마처럼 커피 만드는 사람이라고 쓴 걸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해. 신청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해외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여권과 항공권을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도착 첫날, 버스 안에서 엘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긴 왜 아무도 우리 쳐다보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어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상한 시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긴 그저 엄마와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어요.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서울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진짜 가족과 진짜 보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와 엘리는 조금씩 이 도시의 리듬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앞섰어요. 지하철 시간은 어찌 그리 정확한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거리마다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왜 이렇게 깨끗한 건지. 저와 엘리는 매일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는 어느새 이 도시의 공기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근처 작은 놀이터에서 한국 아이들과 말은 통하지 않아도 웃으며 뛰어노는 걸 보면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저를 보며 손을 흔드는 이웃 아주머니들, 식당에서 젓가락을 못 쓴다고 말했더니 숟가락을 하나 더 챙겨주던 점원, 그런 일상의 사소한 따뜻함이 콜롬비아에선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로 남대문 시장을 체험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고 엘리는 생전 처음 보는 색색의 반찬들과 낯선 냄새에 눈을 빛냈어요. 그런데 한순간 정신없이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니 엘리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엘리 어디 있어? 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 한 명이 다가왔고
저는 거의 울다시피 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놀랄 만큼 침착했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마지막으로 본 장소, 옷 색깔, 신체 특징을 조용히 물었고 CCTV 확인, 방송 요청까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뒤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엘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 경찰관은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괜찮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연수 참가자들을 위한 지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처 아동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였고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그곳 한편 봉사자 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웃으며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엘리 많이 놀랐죠. 김밥 좋아한다고 해서요. 혹시 이건 먹을 수 있을까 해서요. 봉투 안에는 잘 쌓인 김밥과 작은 과일 주스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잠깐 인사만 드리려 왔어요라고 말한 뒤 금세 다시 봉사활동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그를 아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지역 축제, 작은 플리마켓 행사 등에서 가끔 마주쳤어요. 아이들을 정리해주거나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이 어쩐지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다가오는 법은 없었지만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의 거리감과 예의가 저에겐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엘리는 어느 날 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는 경찰인데도 무섭지 않아. 나 병원 갈 때 손 잡아줬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떠올렸어요. 콜롬비아에서는 경찰이 아이에게 그렇게 다정한 존재로 기억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그래서 엘리의 한마디가 더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탈수 증세를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축 처져 울지도 못하고 헛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접수 창구 앞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료보험 등록, 외국인 체류증, 보호자 동의서 말은 해도 통하지 않고 설명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는 못 보는 건가요? 절박하게 묻는 제게 간호사는 기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순간 저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또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인근 아동센터에 봉사활동 중이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제 모습을 우연히 본 뒤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의료진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보호자 동의서를 대신 작성하며 긴급 진료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엘리는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아이가 잠든 병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제 옆에 그는 작은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여기선 아이가 아프면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단단히 잠겨있던 문이 처음으로 조금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는 진료를 마치고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고 저는 땀과 눈물에 젖은 채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급성 장염과 탈수 증세가 겹쳐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까지는 겨우 달려왔지만 의료 시스템도 언어도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이 낯선 도시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던 사람, 그 경찰관은 병원이 떠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저의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제 마음을 존중하듯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지 직업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누군가를 믿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연수 프로그램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이 모여 준비하는 문화 발표회가 곧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콜롬비아 전통 커피와 동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맡게 되었어요. 엘리는 그 발표에 함께 서기로 했고, 아이들과 함께 무대 소품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지켜졌다는 경험이 아이의 마음에도 큰 안정을 주었던 것 같아요. 발표회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엘리가 제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자꾸 보고 싶을까?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엘리는 단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발표회 날이 다가왔고, 각국 참가자들과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저는 콜롬비아의 커피 농장 이야기를 전하며 아이들에게 직접 로스팅된 원두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는 무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건 우리나라의 냄새예요라고 말했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행사장을 나서려던 찰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봉사자로 참가한 것도 아니고 초청받은 손님도 아니었지만 그는 조용히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 짧은 몇 걸음이 한 세월 같았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엘리, 정말 잘하더군요. 저보다 무대에서 훨씬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소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간결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나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엄마, 아빠, 누나까지요. 병원에서 혼자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감춰진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 같았고 경찰이 된 것도 그래서였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해준 수많은 행동들은 단순한 후회나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의 빚을 세상에게 갚아가는 방식이었고 그 선택이 결국 저와 엘리를 구해준 거였어요. 엘리는 그를 보며 엄마, 저 사람한테 인형 주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늘 안고 다니던 작은 코끼리 인형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무서울 때 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저씨도 가끔 무서울 때 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인형을 받아들고 엘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았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조용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고 병원에서도 며칠 후 퇴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몸은 아직 조금 지쳐 있었지만 얼굴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병원에서 겪은 그날은 제게 또 하나의 충격이자 배움이었습니다. 무력한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엘리가 퇴원하던 날, 그 경찰관은 병원 근처 편의점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많이 나아졌네요라고 말했고, 아이는 그를 보자 달려가 안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다정하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족 같았어요. 그날 그는 저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축하 선물이에요. 퇴원 기념. 봉투 안에는 조그만 색연필 세트와 색종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티커가 들어 있었어요. 엘리는 기쁨에 눈을 반짝이며 고마움을 전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것도 깊이 있게 주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행사나 봉사활동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저희 모자를 먼저 발견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처음엔 그런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서울숲 근처에서 열리는 가족 체험 행사에 연수 참가자 가족들도 함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말이었고 날씨도 맑아서 저는 엘리와 함께 소풍처럼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경찰 제복이 아닌 편한 복장이었고, 그는 플로깅 봉사팀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엘리는 그를 보자마자 아저씨, 우리랑 같이 놀아요. 하고 외쳤고,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아이 손에 이끌려 함께 풍선 만들기 코너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만드는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엘리는 작은 분홍색 풍선을 부풀리며 이건 엄마 거, 이건 내 거, 이건 경찰 아저씨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셋은 같은 색 풍선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먼저 찍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 순간이 너무 따뜻해서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엔 그는 엘리와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북카페로 초대했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예쁜 공간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는 마치 선물 같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중간중간 등장인물 목소리를 바꾸며 연기까지 해주었거든요. 엘리는 한참을 웃고 또 웃다가 이야기 끝에 나오는 교훈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그날 책 읽기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해주시나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어른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어른 중에 한 명쯤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랄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와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엘리는 이제 경찰 아저씨라는 호칭 대신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그렇게까지 마음을 허락한 건 아니었지만, 저 또한 그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연수 막바지 즈음, 지역 아동센터에서 열린 작은 운동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와 엘리는 팀을 짜서 릴레이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그는 봉사활동으로 참가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팀에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급히 그가 대체 선수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운동장 위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달리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엘리는 환하게 웃었고, 저는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웃으며 달리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누군가 곁에서 함께 달려주고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먹은 김치찌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 중 하나였어요. 매운맛에 눈물 흘리는 엘리를 보며 그는 장난스럽게 한국은 매워야 진짜지 라고 말했고, 엘리는 혀를 내밀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서울의 어딘가에서 분명히 오래도록 울려 퍼졌을 거예요. 이제 저는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단지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가장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연수 마지막 주,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별을 담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딱 하루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가장 서울답지 않은
그러나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엘리는 이미 대답을 마친 듯 신이 나 있었고, 저도 이상하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물레창작촌. 낡은 철공소와 용접소가 줄지어 있는 골목 사이에 예술가들이 만든 벽화와 조형물들이 숨은 보석처럼 박혀 있었어요. 회색 골목에 갑자기 나타나는 형광빛 페인트 벽, 거칠게 울리는 금속 소리 사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북카페의 음악 소리. 엘리는 벽화 앞에서 엄마, 여긴 동화나라 같아요. 하며 사진을 찍자고 했고, 그는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여기선 예술가들이 낡은 걸 버리지 않고 새 걸 만들어요. 한국도 그런 나라예요. 무너진 것 위에 다시 아름다움을 세우는 나라죠. 걷다 보니 작은 디저트 공방이 눈에 띄었고, 그는 문을 열며 여기 티라미수가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엘리는 티라미수와 아이스 초코를, 저는 유자차를, 그는 호박고구마 라떼를 주문했어요. 이건 처음엔 낯설지만 자꾸 생각나요. 한국도 그렇죠. 그가 웃으며 건넨 말에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어요. 그 디저트는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이 도시의 고요한 진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하면서도 묘하게 깊었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를 찾아가려 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말리는 대신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존재였던 그가 이제는 아이의 일상에도 제 마음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아침, 그는 저희를 위해 작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엘리와 함께 만든 거예요라며 꺼낸 건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사진첩이었어요. 그 안엔 셋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엘리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티라미수 먹은 날이고, 이건 나무가 엄청 컸던 식물원에서. 엘리는 사진을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했고, 저는 사진 사이에 적힌 그의 손글씨 문장을 읽다가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엘리와 함께 울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또렷하게 다가왔고 동시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희를 공항까지 배웅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엘리를 꼭 안아주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약속해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더 긴 시간을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떠났고 다시 콜롬비아의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골목에서 커피를 팔 때면 서울의 향이 문득 떠오르곤 했고 엘리는 한국에서 사온 작은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엄마, 아저씨도 이 인형처럼 따뜻했지?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는 서울을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루시아 씨, 바깥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외국분 같아요. 가게 앞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목소리에 나가보니 거기 그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조금은 수줍은 미소를 띤 채로 제가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면 더 긴 시간을 함께 하자고.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먼 콜롬비아까지 아이도 아닌 성인이 직접 찾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아주 진심으로 지킨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집 근처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메데인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엘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가이드예요. 여기엔 벽화는 없지만 커피 향기는 진짜 최고예요. 우리는 그 후로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에 가서 콜롬비아식 아레파를 먹고 교회로 나가 커피 농장을 견학했고 엘리는 학교에서 만든 노래를 그에게 불러주기도 했어요.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이곳도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이 지켜낸 이 삶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시간도 마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인생에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은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해준 도시였고, 당신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긴 비행과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그 사람을 보며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사랑은 계획이 아니라 용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둘 다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